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통합과학 2-02단원 전기에너지의 수송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패러데이 법칙이라든지 전자기 유도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쓰는 학교나 가정 등으로 수송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교과서 284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나갈 거고요. 프린트물과 문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전소에서 가정 및 사업장까지 어떻게 전력을 수송하는지, 그리고 그 전력을 수송하는 중에 우리가 전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전압을 변하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전력을 수송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전력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력이란 전기에너지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후에 송전탑이나 전봇대의 전선을 따라서 사업장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이때 전력이란 단위 시간당 도선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에너지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단위로는 와트 또는 킬로와트를 쓰게 되고요. 구하는 공식은 P, 전력은 P라고 부르게 되고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에 해당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VIP로 외우는 사람은 나였고 어렸을 때 쌤이 그렇게 외웠어요. VIP. 근데 P는 VI 이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송전이라는 거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수송하는 걸 우리가 송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것을 배전이라고 부르게 돼요. 송전과 배전의 차이 알겠나요? 송전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송전이라 부르고요. 변전소에서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데까지 옮기는 것을 배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변전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준이죠. 이 변전소는 전력 수송 과정 중간에서 전압을 바꾸는 곳을 우리가 변전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그림을 좀 가져와서 큰 그림이라 가지고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여기 아래 부분을 보면 송전과 배전이라는 내용으로 우선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송전을 기준으로 변전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송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등 다양한 다양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돼요.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력을 바로 이동을 시키면 안 되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력을 초고압 변전소라는 곳을 거쳐서 바로 발전소 근처에 있는 초고압 변전소를 통해서 우리가 변전소에서 굉장히 높은 전압을 높여서 우리가 송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전소에는 10에서 20kV 눈이 너무 아프다. 10에서 20kV 정도의 전압으로만 전력을 생산을 해요. 그런데 실제 송전을 할 때는 154, 345, 765kV까지 수백 kV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초고압 변전소를 출발한 이 전력은 우리 이런 송전탑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1차 변전소에 와서 약 154kV 정도로 낮추게 됩니다. 1차적으로 1차 변전소는 전압을 낮추는 곳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2차 변전소까지 가는데요. 2차 변전소에 가기 전에 우리 전기를 가정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대규모 공장 또는 대형 건물도 있는데요. 일단은 공장이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1차 변전소를 지난 다음에 우리 2차 변전소에 가기 전에 대규모 공장을 먼저 가게 되고요. 여기로 일단 전력을 좀 나눠주게 되고요. 그 다음 2차 변전소까지 오게 됩니다. 2차 변전소는 전력을 조금 더 전압을 낮추게 돼요. 그래서 2차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22.9, 11.4, 6.6kV까지 낮춘다고 하네요.
이 숫자를 다 외워야 하나요? 쌤이 볼 때는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는 뭐 높은 전압, 낮은 전압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만약에 이거 전압을 외워야 하는 거면 쌤이 나중에 알려줄게. 알겠지? 자, 우선 2차 변전소를 지나면 철도라든지 대형 건물 같은 곳으로 전력이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 전기기구 몇 볼트 쓰죠? 우리 보통 220볼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2차 변전소를 지나서 우리 가정, 학교, 상가, 소형 공장에 가기 전에 어디를 거치냐면 전봇대를 거치게 돼요. 전봇대에 주상 변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상 변압기에서 2차 변전소에서 약 22.9kV의 전압을 받고 여기서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약 220V의 전압으로 바꾼 다음에 각 필요한 곳에 전력을 보내게 되는 거죠. 과정 이해했나요? 그래서 2차 변전소를 기준으로 송전, 또 여기를 기준으로 배전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 이 그림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력 수송 과정을 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거고요. 나머지 변전소를 거치면서 아까는 1차, 2차가 나왔는데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1차, 2차 변전소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전압을 낮추게 되고요. 세 번째, 전봇대의 주상 변압기는 가정, 학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더 낮추게 됩니다. 몇 볼트? 약 220볼트 정도로 전압을 더 낮추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4번 최종적으로 수송된 전력은 전력량계, 배전반, 안전장치를 통과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력량계가 뭐냐? 전력량계는 우리 전기 공짜로 못 쓰죠. 전기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 전기 요금의 기준이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량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네. 그 다음에 배전반이라는 거는 우리 전봇대의 주상 변압기에서 나온 전기를 건물 내에서도 용도별로 나누어야겠죠. 그 용도별로 나누는 장치를 배전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정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안전장치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우리 되게 전기를 많이 쓰거나 이러면 정전이 나잖아요. 이런 게 다 안전장치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방금 송전 과정을 가르쳤는데 이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굉장히 높이는 초고압 변전소가 있었죠. 그러면 왜 초고압 변전소가 필요하냐? 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왜 변전소에서 전압을 154, 345, 765kV로 높여야 되냐? 우선 이 세 숫자는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얘들아 외우자. 이 단어, 이 숫자 3개는 좀 외워주세요. 154, 345, 765. 네, 얘네들을 외우도록 합시다. 자, 이 높여서 송전을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결과만 먼저 말하면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발전소에서 열심히 전력을 만들었는데 가정으로 오는 길에 잃어버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잃어버리는 거를 전력 손실이라 부르게 되고요. 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압을 높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은 교과서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니크롬선, 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의 온도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굉장히 빨개진 게 보이죠. 즉, 우리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의해서 항상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전력이 손실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열이 최대한 안 나는 게 좋단 말이야. 전력을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전력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합시다. 잘 따라와야 해요. 우선 내용 배우기 전에 얘들아, 너네 오매 법칙 배웠죠? 오매 법칙. 뭐 배웠냐고 물어보면 다 안 배웠다고 대답을 하니까 오매 법칙이 뭐냐면 전류 I는 몇 분의 몇 R분의 V
저항분의 전압이다라는 값을 갖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아래 손실전력 공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이거는 내용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고요.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력을 송전하는 과정에서 손실 전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 전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P 손실이라고 나타내고요. 자, 얘는 우리 송전 전류,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선의 저항이 있겠죠. 그 전선의 저항에 비례합니다. 즉 I 제곱 R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때 쌤이 아까 오메 법칙은 I는 R분의 V라고 설명을 했죠. 또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자, I는 우리 아까 전력은 VIP, V 곱하기 I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는 V분의 P로 표현 또 할 수 있나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I 제곱에다가 I를 이렇게 치환을 한 겁니다. V분의 P0. 그러면 이때 P0는 뭐냐? 처음에 발전소에서 보내준 전력을 의미를 합니다. 생산한 전력을 P0라고 부르고요. V는 우리가 송전을 시킬 때 그 전선에 흐르는 전압을 V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V분의 P0 제곱분의 R로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했나요? 네. 그러면 오메 법칙보다는 요거를 잘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오메 법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항이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더라. 자,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은 송전선의 저항에 비례하고 그 다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쵸?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그 전선에 저항을 줄이거나 여기 있는 R 있지? R을 줄이거나 또는 I, 전류의 세기를 줄여야 합니다. I의 세기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항이나 노란색 쓸게. 저항을 줄이거나 전류의 세기를 줄여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저항을 한번 줄여보려고 해보자. 전선의 저항을 줄이려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전봇대랑 전봇대 사이에 있는 전깃줄 있죠. 또는 여러분 약간 시골만 나가도 굉장히 큰 송전탑을 통해서 전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보일 거거든. 그것처럼 그런 부분, 전기선을 우리가 굉장히 굵게 만들어야 됩니다. 굵으면 굵을수록 저항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굵은 만큼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전봇대를 만드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전선의 저항을 줄이려면 전선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설치 비용이 너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은 탈락. 저항의 값을 줄이는 것은 탈락. 그러면 뭘 해야 돼? 전류의 세기를 줄여야 된다고.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를 줄이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데 송전 전압을 높이면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 이니까 우리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겠죠. 전압을 이렇게 높이면 얘가 작아지겠죠.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래서 손실 전력이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쌤이 여러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3단계로 표현을 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 공식만 보고 너무 포기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이 손실 전력은 저항이나 전류에 관계된다. 근데 이 전류를 줄이려면 V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송전 전력이 같을 때, 즉 이 P0 값이 같을 때, 발전소에서 똑같은 양의 전력을 보내줄 때 송전 전류는 송전 전압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을 N배 높이면 손실 전력은 N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송전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P0는 여기 생산 전력 있죠. P0는 V 곱하기 I이기 때문에 우리가 V를
n배로 높이게 되면 이 i는 n분의 1배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P0가 일정할 때. 네. 자, 그러면 손실 전력은 송전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송전 전압을 n배를 높이게 되면 n제곱분의 1배만큼 송전 전력이 손실 전류가 줄어들게 되겠죠. 손실 전력이. 그치? 렉 걸렸어. 다시. 자, 손실 전력은 송전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 I 값이 n분의 1인데 I가 제곱을 띠기 때문에 n 제곱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뭐가? 손실 전력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알겠나요, 여러분? 송전 전류는 n분의 1배, 그리고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리라서 쌤이 좀 절어. 자, 그러면 교과서 자료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송전 전압이 40만 볼트인 경우이고요. 첫 번째. 송전 전압이 40만 볼트인 경우고 두 번째는 송전 전압이 4만 볼트인 경우입니다. 둘 중에 언제가 더 높죠? 전압이? 가가 훨씬 높죠. 그럼 우린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 누가 손실 전력이 더 적어? 가가 더 적어야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볼 건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료실에 우선 저항은 이 전선의 저항은 20옴으로 일정합니다. 20옴으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는 똑같이 400만 와트의 전압을 400만 볼트의 전력을 생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전소에서 400만 와트의 전력을 생산을 한 다음에 400암페어가 흐르겠죠. 자, 봐봐. 이거 볼게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는 V분의 P0가 되겠죠. 그쵸? 전력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V는 우리가 지금 전압을 40만 볼트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40만 분의 그 다음 전력 400만 와트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류는 10암페어가 흐르죠. A는 암페어라고 읽죠. 10암페어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 전력은 공식이 아까 뭐였어? P 손실은 I 제곱 R이잖아요. 그러면 I는 우리 지금 10암페어로 구했죠. 10암페어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은 아까 25옴이라고. 그러면 20을 넣어서 2000와트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이해했나요? 즉 400만 와트를 생산을 했어. 발전소에서 전력을 400만 와트를 생산을 했는데 이렇게 집에 오는 동안 얼마를 잃어버린다고? 2000와트를 잃어버린다고. 오케이? 자, 그런데 똑같은 과정으로 송전 전압을 4만 볼트로 보내게 되면은 똑같은 계산 과정을 거치면 손실 전력이 몇 와트니? 1, 10, 100, 1000만, 10만, 20만 와트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잃어버리죠. 원래 40만 볼트로 보내면 2000와트를 손실하는데 4만 볼트로 보내면 20만 와트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양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 펴놓고 연습장 펴놓고 직접 하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건 뭐냐면 얘들 아까 400만 볼트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400만 볼트가 그대로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400만 볼트면 진짜 까딱 감전되면 바로 죽죠. 그쵸? 우리는 220볼트를 사용하는데도 감전이 돼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자, 결국에 고전압으로 송전된 전력을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같은 곳에서는 낮은 전압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렇게 바꿔주는 곳이 변전소, 우리 아까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가 있었고 또는 뭐 주상 변압기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것처럼 이 전압을 바꾸는 장소에는 뭐가 있냐면 변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압기, 전압을 바꿔주는 기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변압기의 정확한 뜻과 구조를 보겠습니다.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장치인데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교류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우리 얘들아 교류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얘들아. 우리 시험에서는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압을 바꾸는 장치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얇은 철판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놨어요. 그래서 얇은 철판 여러 장을 붙인 모양의 철심, 얘를 철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철심 양쪽에 코일을 감아 놓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코일은 우리가 저 발전소에서부터 쭉 이렇게 전력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입력 장치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반대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 기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높은 높은 전압으로 전압이 들어오면 여기 이 변압기를 거치게 되면 전압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변압기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압기의 원리 볼게요. 자, 교류가 입력되는 부분, 즉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1차 코일이라고 불러요. 1차 코일. 보통 문제에서 다 왼쪽이 1차 코일입니다. 1차 코일이라 부르고요. 전기기구가 연결된 부분을 2차 코일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코일을 이렇게 감은 숫자가 있겠죠. 1차 코일에 이렇게 전선을 코일을 감아 놓은 수를 우리가 N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N1.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감아 놓은 횟수를 N2라고 부를게요.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1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을 V1이라고 또 표현을 하겠고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을 V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리를 한번 보면요.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이 되면 교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전기가 입력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헷갈리면. 교류가 입력이 되면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번 전자기 유도 현상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전기가 들어오면 여기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요. 얘가 철심을 따라 옆으로 쭉 이동이 되면서 2차 코일에도 뭔가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2차 코일에 뭐가 생기냐면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고요. 이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소비 전력이 같을 때, 소비하는 전력이 P로 같을 때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의 B는 가문수의 B와 같다라는 것이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네. 변압기는 이 이상 어렵게 나오지 않아. 얘들아, 여기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전압, 각각의 위치에서 걸리는 전압은 각각 위치의 가문수에 비례한다라는 것만 결정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원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전압은 각각의 가문수에 비례하게 되고요. 참고로 전류는 반비례한다까지 좀 기억을 같이 해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각각 소비하는 봐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P1, 우리 1차 코일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P1이라고 했을 때 얘는 V1 곱하기 I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코일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P2라고 표현을 하면 V2 곱하기 I2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V2와 V1의 비율이 N2 대 N1이면은 결국 이 두 개 값이 같아야 되니까 P1과 P2가 같다면 I1과 I2는 이게 V1과 V2와 반비례한 관계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변압기는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쌤한테 막 어려운 거 물어보면 나 대답 못해요. 물론 공부해서 가르쳐 주겠지만 어쨌든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쌤이 주는 프린트물 정도, 교과서 정도로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결국 중요한 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요 공식,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송전 과정을 배웠는데 이 송전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으로 전력을 그쵸? 전력 수송을 하기 위해서 전체 한 4가지 내용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미 배운 고전압 송전을 통해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50년 전 1965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전력이 구축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해저 케이블까지 설치를 해서요. 전력망을 이렇게 거미줄처럼 표현을 해놨거든요.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선로의 이상, 어떤 선로 하나의 이상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을 차단하고 다른 부분에서 전력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 우회해서 송전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좀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르거든. 세 번째는 전력거래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력 공급 시스템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여태까지의 다양한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전력량을 예측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뉴스에서 뭐 이번 여름 밤에는 전력을 최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는 거 봤죠. 그것처럼 여태까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전력을 쓸지를 예측을 하고 발전소에서 그 예측한 것만큼 전력량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전력 공급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하고 발전을 딱 그만큼만 하게 되면 버려지거나 남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걸 우리가 전력 공급 시스템이라 부르고요. 지능형 전력망은 조금 더 발전한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뭐 약간 AI 같은 걸 쓰는 거야. 뭐 인공지능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소비자의 수요량과 전력회사의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너무 어렵다.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옛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아래 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효과는 비슷해요. 장소나 시간에 따라 필요한 전력만 공급을 하고 남는 걸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두 개는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전력을 수송하는 이용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전력 수송은 2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선로, 이 엄청나게 전력을 옮기는 그 전선을 땅바닥에다가 심는 겁니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던 선로를 지하에다가 매설을 하게 되면 자, 날씨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쵸?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늘이 되게 예쁜데 전깃줄이 막 늘어져 있으면 좀 보기 싫겠죠? 그것처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우리 땅속에 묻혔다라고 해서 지중선로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중선로를 설치하면 좋겠죠. 안전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이 엄청난 전기선, 우리 막 아까 765kV가 흐르는 그 전선을 사람이 고치다 보면은 당연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로를 점검하고 수리를 할 때 사람 대신 로봇을 이용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검토가 아니고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심해서 고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내용 정리는 다 끝났고요. 기억나죠, 여러분? 송전과 배전 기억해야 되고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는 까닭, 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전압을 높이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을 배웠고 대신 이렇게 높인 전압은 가정에서 쓰기 위해 다시 낮춰야 되죠.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변압기가 필요하다.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가문수에 따라 전압이 비례한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쌤이
지난 시간에 줬죠. 자, 다음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을 통해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전 과정에서 빠진 설비와 그에 대한 역할을 옳게 짝지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송전선을 지나서 송전탑을 지나 가정으로 오고 있는데 뭐가 없는 것 같나요? 변전소라는 말이 아예 없죠. 변전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전소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1, 2, 3, 4,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배전반. 자, 배전반은 전압을 낮추는 역할이 아닙니다. 배전반은 가정의 전에서 주상변압기를 지나서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전력을 나눠주는 거였죠. 그래서 전압을 낮춘다 아니고요. 2번. 1차 변전소 없네요. 그런데 1차 변전소는 무슨 역할?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2번 틀린 말. 3번. 2차 변전소 역시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번.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 여기 있네요. 주상변압기는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초고압 변전소가 필요하죠. 어디에 필요해? 발전소 근처에 이렇게 초고압 변전소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송전되는 과정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압을 굉장히 높이는 초고압 변전소가 필요하겠죠? 정답 5번입니다. 자, 7번은 아까 쌤이 설명했던 거에 해당하는데요. 다음은 전력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 손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송전 전력이 P1고 송전선의 저항이 R로 일정할 때, 자, 일정하다. 그러니까 P랑 R 값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P랑 R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V분의 P죠. 왜? 자, P는 V 곱하기 I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아까 쌤이 손실 전력의 경우에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 I는 V분의 P니까 V분의 P 곱하기 제곱 곱하기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때 이 P0는 송전 전력입니다. 송전 전력.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P라고 표현할게.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P랑 R이 일정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P랑 R 값이 일정하죠. 일정하다면 어떤 방법밖에 없다? V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은 V분의 P제곱 R이다. 따라서 송전 전압을 N배 높이면, 얘를 N배만큼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배? N분의 1배가 되고 그 다음 손실되는 전력은 제곱을 해줘야 되므로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해주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에 해당하겠습니다. 8번, 변압기 문제죠. 자,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2차 코일의 가문수는 1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아. 그럼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N1보다 N2가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비례했으니까 V1은 V2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I를 물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2차 코일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방법을 물어봤어. 이 전압 V2를 가장 크게 만드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얘 가문수를 더 넓히거나 많게 하거나 또는 여기에 가문수를 줄여버리거나 그렇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1차 코일의 가문수를 줄인다가 있죠. 이 말은 다르게 또 적으려면 만약에 얘가 2차 코일의 가문수를 높인다라고 해도 가능한 말입니다. 1, 2, 4, 5번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납니다.
전기 부분이 오면 애들이 다 엄청 어려워해.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쌤이 오늘 풀어준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고요. 어려운 문제들도 조금 풀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양 에너지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했어요.